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 수다방입니다. 승양이님 안녕하세요. 정말 뭐 하는 거야 지금. 녹화되고 있죠? 뭐였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그거지? 까먹었어요. 멘트 꼬였어.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망치부인의, 매일 14시간 특별 생방송 요즘에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네. 어떠세요? 볼만하세요? 네, 망치부인 선거운동 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선거 14번 해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예. 아, 망치 부인이 내 거 빨아주면 바로 오바일트 할 것 같아. 법원에서 만나요? 네. 자,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자, 예. 지금 목소리가, 오글거려요. 예. 내가 생방송, 모바일 방송하다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이거 망치부인 방송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 채팅을 봤을 때, 망치부인은 어디 있나요? 뭐 이런 거. 네. 지금부터 20년 전이었죠. 예. 그게 22년 전이었나? 20년 전이야, 20년 전? 예. 내가 처음으로 화장한 날, 우리 신랑이 곁눈질로 나를 훑어본 다음에 내 후배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경선이 어딨니? 온 방 안에 발칵 뒤집어지게 웃겼던 바로 그날. 예. 그날처럼 우리 방 시청자들 망치부인한테 와서 시비 거는 거야. 이거 망치부인 방송이라며. 망치부인은 어딨어? 나야 나. 응? 네. 그래요. 자, 꺼져주세요. 예, 지금 이거 방송에 여러분들하고 놀아줄 시간 없어요. 어서 꺼져주세요. 네. 자, 그래. 여러분들 우리 망치부인 방송 보니까 재미있던가요? 네. 투표 예측 같은 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투표 예측은 투표하기 이틀 전에 하는 게 정확해요.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없어. 지금 투표 예측은 중간에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 투표 예측하는 거 다 개뻥이야. 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선거운동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나는 지금 다른 후보들 선거운동을 못 봐갖고, 다른 후보들도 선거운동 그렇게 잘해요? 열심히 하던가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어떻게, 다른 후보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주로 후보들 중심이죠? 예. 주로 후보들 중심이고, 이렇게 후보들 움직임, 이렇게 추적해서 찍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망치부인, 나의 유세 같은 거는 거의 다른 방송에서는 없죠. 예. 이게 사실은요, 이게 어떤 선거운동본부에도 나처럼 선거운동하는 후보는, 유세팀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동네만 가진, 김근태와 인재근, 김용석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나 할까? 천장권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선거 유세를 이제 하러 다니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를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 보여드린 거는 이제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선거운동을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예. 우리 막내 라인, 왜 그래? 술 먹었어? 예.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많은 선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잘난 척 하나? 그래요. 웬만하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방송은 우리 민주통합당 혹은 야권연대 단일 후보, 후보들이 혹시라도 틀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유세차에 틀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이 선거 유세용,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통화가 어려운데요. 내일 제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 예. 망치 부인이 너무 유명해서 인재근 여사님이 묻히는 듯 이런 네. 망치 부인 남편이 인재근이냐? 이런 얘기 다음으로 황당한 얘기죠. 네. 망치 부인 실명이 인재근? 이런 100원 짤림 감사드리고요.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녹화를 잠깐 끊고, 지금부터 조금 이따 할 내용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널리 퍼뜨려 주세요. 예, 널리 퍼뜨려 주시고, 우리 선거 유세 차량을, 이렇게, 한 곳에서 짱받고 계속 틀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외모가 좀 후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후보들 사진 뒤로, 저의 목소리를 사용하시라고 허락해드립니다. 단, 새누리당과 정통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기타 등등 잡당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통합당 후보와 혹은 야권 단일 후보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러니까 왠지 대단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 큰 기대는 하지 말아요. 예. 자, 일단 다시 녹화 시작할게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선가 꺼내보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라는 작은 사이트에서 시사수다방을 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소리가 이러진 않았는데요.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시사수다방을 하면서 제가 정부 비판을 하다가 배가 고파 보긴 처음입니다. 대통령 7명을 겪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비판할 게 너무 많아서 비판하다 하다 배고픈 대통령은 처음이고, 오늘 비판할 내용을 다 하지 못해서 내일로 미루어야 했던 대통령도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준은 어쩌면 이토록 수준 차이가 나는지 망치 부인 실비음년 수박같이 생겼다는 얘기일까요? 거저주세요. 네. 어머, 놀라셨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 시사 수다방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저는 6년 동안 많은 이명박 지지자들과 인터넷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느낀 건데요. 저들은 저희들에게 싸울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각하의 거짓말이라는 시리즈로 월요일, 화요일 방송을 하고 그게 수요일, 목요일까지 재방송이 됐는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정말 볼만 하셨나요? 네. 국방부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인사 못 드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지금은 특별 생방송이니까. 네.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선거에 대한 의미를 참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원래 선거라는 건 가장 나쁜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가장 나쁜 사람이 떨어뜨리는 선거를 자꾸 해줘야 나는 조금 덜 나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야 조금씩 후보들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가장 나쁜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가 아니라 조금 덜 나쁜 후보들끼리 서로 편갈라 싸우면서 서로 표를 갈라먹고, 그래서 항상 가장 나쁜 후보가 이제까지 6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87년 국회의원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그 뒤로 여러 번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들은 이제까지 같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서로 쌈박질을 하고 한나라당보다 네가 더 미워, 신한국당보다 네가 더 미워 라고 우리 편끼리 싸우다가 그만 가장 나쁜 자들을 이제까지 당선시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가 뭐냐면 소선거구 제도라고 해요. 소선거구 제도라는 게 뭐냐면 한 지역에서 가장 표를 많이 먹은 한 사람만 뽑는 작은 지역으로 지역구를 나누고 지역구마다 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한 사람만 뽑는 그런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가 사표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우리 민주주의자들이 노력해왔던 부분은 뭐냐면 이 지역구를 조그맣게 갈라내서 작은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즉 그 노원 전체 아니면 도봉, 노원, 강북 이렇게 묶어가지고 3개 구역에서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각 지역별로 강북에 2개, 도봉에 2개, 노원에 3개, 그래서 지금 7명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봉, 노원, 강북 3개를 하나로 다 하나의 대선거구제를 묶고 거기에서 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 당별로 7명씩 다 후보를 내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적으로 5명이라든가 4명이라든가 후보를 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소위 작은 정당에게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대 선거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국회의원들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인지도 높은 사람, 인기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자기처럼 지역 텃밭에서 대충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중대선거구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선거구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1등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가머니설로 유권자를 속여서 한 사람만 1등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반대했던 후보가 항상 국회의원 1등이 됐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동안에 선거를 잘못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번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 국민이고 진보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지지자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 우리는 진보정당을 지지할 거다 라고 얘기했던 유권자들이 했던 말과는 달리 실제로 2008년 총선거에서 대다수 170석 이상을 차지했던 정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가장 나쁘고 욕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174석이 한나라당 의석수입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이명박과 더불어서 정치를 해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4년 내내 국회 예산을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그 날치기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형님 예산, 사모님 예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아이들의 그 예방접종 지원금을 돈 없다고 깎아버리면서 전액 삭감해버리면서, 물론 이제 이 보건소에서 받는 예방주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동네마다 가까이 있나요? 구마다 하나씩 있지요.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병의원에서 받을 수 그러니까 의원이죠. 동네 가까운 내과 소아과 의원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어린아이들 신생아 예방접종 지원금을 국가 예산이 없다고 전액 삭감을 하면서, 세상에 기가 막히게도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 또 무슨 문화재 박물관 도자기실에서 세계 영부인 만찬을 했다지요. 유례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부인이 박물관 도자기실에서 영부인들을 불러 모아 밥을 먹다니요. 이 무슨 기가 막히고 회계 망측한 일입니까? 신트리 왕공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김윤옥이라는 대통령 영부인의 취미활동 한식 세계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위한 예산은 무려 330억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생아들의 지금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신생아 예방접종 비율은 떨어지는데 예방접종은 안 해주는데 사모님 취미활동 예산비는 책정하는 나라, 그게 이명박 정권입니다. 330억 그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예산 이외에도요, 뭐가 있었냐 하면 1억 원인가를 들여가지고 요리책을 냈어요. 예, 사모님 예산이죠. 사모님의 취미활동으로 사모님의 요리를 책으로 엮어낸 요리책까지 1억 원을 들여서 냈답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의 요리 솜씨는 어떤지 아시나요? 그게 2010년 추석 때였던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배추값이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폭동 전야까지 갔었던 그 명절에 청와대에서는 철없이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 지지율이 50%에 달한다라고 거짓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열받은 국민들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분노를 모든 뉴스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해퍼붓게 되죠. 그러자 청와대에서 급수습에 나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부인께서 대통령 각하에게 말씀하시기를 영부인이 직접 마트에 가보니 배추값이 너무나 비싸더라. 얼마나 이 비싼 배추값에 국민들이 신음을 하겠느냐라고 걱정 어린 말씀을 각하에게 전하자 각하께서는 앞으로 내 밥상에는 양배추 김치를 올리시오 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청와대에서는 보도자료로 뿌렸던 것입니다. 배추와 양배추 김치. 대한민국 국민 적어도 예비역 군대에 갔다 온 예비군들은 양배추 김치에는 손가락 하나를 대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양배추 김치의 섬유질은 소금에 절여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양배추 고추 버무림 정도로 해서 양배추 김치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김윤옥 여사의 요리 솜씨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양배추 김치를 배추김치 대신에 올려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더 웃긴 것은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당시 양배추 값이 배추값보다 비쌌다지요. 대통령 지지율이 50%라고 얘기했던 청와대 보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우리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발표했다지요. 각하와 김윤옥 여사의 거짓말과 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번에도 영부인들을 불러 모아 도자기실에서 그 밥을 해 먹으면서 음식물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 국민들도 도시락 싸갖고 가서 도자기실에서 먹어도 되나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숭례문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서울시장 이명박은 이 숭례문 보안장치를 해제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그로부터 1, 2년 후에 바로 숭례문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술 취한 노숙자의 홧김에 지른 방화로 600년 우리 문화재가 국보 1호가 불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명박의 책임입니다. 이명박이 문화재를 바라보는 안목은 그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청계천 공사를 하는 도중에 통일신라 고구려 고려 시대의 많은 유물들이 이 청계천 그 공사장에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시장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깨진 그릇 조가리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덮어버리라고. 그래서 지금 청계천 소위 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멘트 광장 밑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무더기로 묻혀 있답니다. 이것이 문화재를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목이요. 도자기실에서 세계 영부인들을 불러 모아 밥을 해주는 이 김윤옥 여사의 안목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영부인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 4년 동안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차마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박 비판하지 마라. 왜들 이러십니까? 2007년 이명박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노무현이 너무나 잘못했다. 열린우리당이 너무나 잘못했다. 노무현을 심판하자. 그러면서 열린우리당 그 괜찮은 의원들 다 떨어뜨리고 한나라당 174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잘못을 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노무현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고 노무현을 심판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중학교 사회책, 고등학교 법과 사회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의 기능. 잘한 정치인을 재평가해주고 재신임해주고 잘못한 정치인은 심판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선거의 기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은 침소봉대하듯이 말 한마디를 100마디 1000마디 덧붙여 사람 못 쓸 사람을 만들어내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시 맡겨도 좋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네, 이명박 불쌍함 꺼져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보내주세요. 예, 여러분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난 4년 동안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저지른 죄값을 국민 앞에 묻는 자리입니다.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보다 잘난 게 뭐냐, 잘한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민주통합당 100% 완벽한 정당은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대우나 기어이 4대강으로 몰아붙인 사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국민 60%가 하지 말라는 미디어법 개정 날치기로 통과한 게 새누리당입니다. 국민 60%가 반대하는 총리 후보 기어이 인준한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예산, 법안 모든 것들을 날치기로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 세금을 꺼내서 아들의 부동산 투기에 자금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곡동 사저 투기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일이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대한민국은 IT 강국의 자리에서 퍽 순위가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끊임없이 해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선거 당일에 해킹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친인척과 측근 비리는 차마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각하의 그 사촌 처형이 30억을 받고 공천을 주기로 했다가 공천을 안 줘서 27억을 돌려주었다. 나머지 3억을 돌려주라고 신고를 받아서 결국 각하의 사촌 처형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형님 예산 기가 막힙니다. 인구 50만 포항에 형님 예산으로 1조 원이 3년 동안 내려갔습니다. 3년 동안 포항으로 빼돌린 예산이 국가 예산 1조 원입니다. 인구 50만 살고 있는 포항에 도대체 그 1조 원으로 무엇을 했느냐 했더니 더 기가 막힌 일은 앞으로 12조 원 정도를 더 들여야 되는 공사에 기초공사를 했답니다. 50만 명 사는 포항을 위해 12조를 쏟아붓는 형님 예산. 그것을 날치기 통과시켜준 한나라당 의원들.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니지요. 이제는 파란 옷을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새누리당이다.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지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잠바 갈아입고 심판하겠다니 아이들도 웃겠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지금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이 한나라당 그 기존 후보들 거의 그대로죠. 별로 물갈이도 안 했습니다. 그 친박이냐 친이냐 친이 몇 명 잘라내고 생색내는 한나라당 의원들 새누리당으로 옷 갈아입혀서 내보내놓고 한나라당 심판한다는 이명박을 심판한다는 거짓말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07년 2008년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거짓 공약에 속을 만큼 속았습니다. 이제 또 속을까요? 박근혜 대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강화시키겠다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1790억이라고 1790조라고 한나라당 이모 의원이 이야기했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채 누가 다 갚지요? 하다못해 서울시만 해도 부채가 25조 원입니다. 이명박과 오세훈 시장 8년 동안 중간에 도망간 시간까지 합치면 10년이죠. 이명박과 오세훈 시장 10년 동안 서울시 빚은 25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은 1년에 1조 원씩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1490조 원의 국가 부채, 그거 누가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법인세 인하라고. 재벌들에게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인하라고 들어보셨나요? 재벌들에게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서민들에게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름값 하나를 인상해서 벌어들인 유류세 추가분이 4조 원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름 1리터를 구매하실 때 2천 몇백 원을 2천 원 정도를 주고 지금 기름을 넣고 계십니다. 근데 2천 원 이상의 기름값에 800원 이상이 세금입니다. 근데 이 세금이 정액이 아니라요.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퍼센트로 정해진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국내 최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에게 기름값을 끊임없이 올려갔습니다. 거기에 이명박은 덩달아 세금을 끊임없이 올려갔습니다. 하여 작년 한 해 동안에 유류세를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서 세금이 덩달아 올라가고 더 거둔 세금이 1년에 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서민들의 돈입니다. 가난한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정부에서 빼내간 돈이 기름 하나에만 4조 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꾸준히 올랐습니다. 어떤 때는 1년에 2번이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그렇게 오르는 것일까요? 원래 건강보험이란 국가와 국민이 서로 반반씩 부담을 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올려주어야 될 부분은 올리질 않고 국민들에게만 계속해서 국가가 감당해야 될 몫을 국민들에게 떠안기는 바람에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올라갔던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이 만든 아주 나쁜 복지제도라고 국민연금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들은 국민연금은 재테크 수단으로 아주 좋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국민연금을 걷고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내는 돈이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억 원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2만 원씩 내다가 걸렸습니다. 이게 이명박의 대한민국입니다. 재벌들이 한 해 동안 할인받는 전기요금이 수조 원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인하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그 극빈층 전기요금 인하 제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요. 우리 민간 가정에게는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가면서 한 해 동안 대재벌들에게는 수조 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인이 그래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한 해 동안 쌓아서 주머니에 채워놓고 있는 그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넘는답니다. 100수십조 원을 남겨서 자기네들의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재벌들이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꿔서 임금을 깎아내리고 3명 시키던 일을 2명에게 시키면서 그 불법적인 과대 노동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기업은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 잘라먹고 중소기업에게 그러면 나쁜 값이라도 제대로 주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에게
여러분, 우리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이명박 정권의 환율 정책이 잘못돼서 막 어지럽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4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 들어와서 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막 어지럽네요. 여러분,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강만수 경제팀이 했던 경제정책을 알고 계신가요? 강만수 경제팀에서 한 정책은 한마디로 저금리, 그 다음에 고환율 정책이었습니다. 예, 저금리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인상을 부추겼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해서 대출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대출 이자를 낮게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가난한 서민들 대출 받으라고요? 아니요. 대출 받아서 아파트 여러 채 사는 부동산 투기범들, 그들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했던 겁니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니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고 시중에 통화화폐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물가 인상이 왜 이명박 탓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 인상은 분명히 이명박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의 저금리 정책을 3년 이상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저금리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 늘어난 통화량은 반드시 물가 인상이라는 무서운 폭풍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3년 동안 끊임없이 저금리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명박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고환율 정책이었습니다. 쿨한 고양이님 고맙습니다. 고환율 정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출업자들, 즉 이 조립을 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대기업들이 그 달러를 벌어와서 그들이 원화로 교체할 때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1달러당 주는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책정한 고환율 정책입니다. 전 세계의 달러 가치가 하락해 가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만 초지일관 고환율 정책을 펴서 수출업자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수출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받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 조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그 비싼 고환율로 우리 돈 많은 돈을 국내에서 대출을 받아 비싼 달러를 교체를 해서 그 돈으로 외국에다가 원자재 값을 주고 원자재를 수입했어야 됐던 겁니다. 원자재 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엄청 올라가게 된 겁니다.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납품가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대기업, 삼성,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납품가 인상은 중소기업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다. 우리도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된 납품값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웃긴 것은 납품값을 제때에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납품값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도산을 해갔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소비자 값을 책정할 때는 비용 인상이라고 소비자 가격을 끊임없이 올려왔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나서서 대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규제를 했어야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무엇이냐? 정부의 재벌 규제를 줄이고 잘 나가는 민영 기업들을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 일반 주주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오로지 재벌들의 이익을 재벌들이 성장하면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이명박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철저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까지 벌어지게 돼서 미국을 비롯한 전 유럽과 세계에서 그 신자유주의 반대 노선을 채택하게 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은행을 국영화하는 정책 등 기타 등등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오로지 신자유주의 한 길로 달려가신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살인적인 물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값뿐만이 아니지요. 물가 인상도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허리를 졸라매다 안 돼서 정규직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비정규직도 줄이다 안 돼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 사람에게 세 사람 일을 시키면서 중소기업이 생존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나라입니다. 바로잡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재벌에게 선진국처럼 똑같이 규제를 하고 선진국처럼 똑같이 임금을 주라고 하고 선진국처럼 똑같이 노동 규약을 지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좀 더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무상보육,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못하느냐. 이명박의 공약은 빌공짜 공약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의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 아닙니다. 야, 이명박이 무상보육한다고 너네도 무상보육하냐? 이명박의 무상보육과 민주통합당의 무상보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에 아주 단기간 안에 뚝딱 무상보육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우리 야권연대 단일 후보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국가에서 부자들이 좀 더 세금을 내서 더 가난한 서민들 다수에게 반값 등록금을, 무상보육을, 무상급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복지는, 최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어떤 일자리냐고요? 기계보다는 사람이 일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제가 자주 가던 극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구마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관객들에게 이 표를, 그 영화 관람권을 팔고 있던 부스가 모두 기계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관람객들은 기계에 가서 자기 카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람권을 얻는 게 더 편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자리에 서 있던 일자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모든 토건업자들이 아파트만 지으면 경제가 산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평수 아파트보다는 33평, 그것이 서민형 아파트라고 그렇게 지어댔습니다. 문제는 지금 33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 박사학위를 땄지만 보따리 장사로, 강사로 지방대학을 전전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고학력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소위 33평 서민형이라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청년 수요자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경기 침체의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은 일자리입니다. 대기업이 자기 공장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자기 회사에서 뽑아야 됩니다. 치사하게 하청기업, 파견 근로회사를 계약을 해서 그 계약회사가 그 계약직으로, 임시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싼값으로 끌어모아서 현대자동차 노동자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은 3분의 1 주는 거,
이런 짓 그만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에 필요한 인력만큼 제값을 주고 노동을 시켜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값, 그거 납품값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물가 인상, 비용 인상, 여러분 너무나 높은 이윤을 남기셨지요. 이윤을 조금 줄이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납품 공장들에게 제값을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바로 금방 정상화됩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소비를 합니다. 공장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야 치킨, 맥주 한 잔이라도 동료들과 하지 않겠습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야 이 동네 시장 골목에서 동동구리무 하나라도 사갖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양말 공장, 양말 가게, 옷 가게, 화장품 가게, 맥주 가게, 사장님들 경기가 어려우시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월급 빼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세 너무나 올라가고 있죠. 살인적인 월세, 살인적인 전세, 살인적인 물가, 살인적인 전기요금, 살인적인 가스요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생계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니 생산이 위축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 침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납품값을 바로 주고 대기업이 자기 공장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월급 몇 푼 아끼려고 좀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서 제값받아 노동자들에게 제 임금을 줄 때 여러분의 중소기업이 번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기업이 떳떳한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재벌을 싫어하느냐? 아닙니다. 민주통합당도 재벌 찬성합니다. 필요하지요. 큰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재벌이 아닌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필요한 재벌은 번 만큼 세금으로 낼 줄 아는 재벌, 번 만큼 중소기업에 정상적인 납품값을 줄 수 있는 재벌,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줄 수 있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재벌, 그런 재벌들이기를 바랍니다. 명예로운 부자가 많아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는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이미 50년 전부터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디트로이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옆에 나란히 세워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디트로이트 시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기 프레지던트 리와 함께 맺은 한미 FTA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34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FTA, 어떻게 미국에는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한EU FTA가 체결되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신나게 TV 광고를 했습니다. FTA가 성사되면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활성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한EU FTA가 통과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일자리 늘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미 FTA가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로 일자리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축산 농가에서 농민들이 차라리 돼지와 같이 굶어 죽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소를 몰고 올라오고 어느 날은 돼지를 몰고 올라오면서 축산 농가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대한민국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면 부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뒤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보수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보수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세력을 지칭합니다. 진보란 지금에 안주하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새누리당은 어땠습니까? 사회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켰습니까? 사회의 모든 안전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등급을 재조정한다는 이름으로 장애인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극빈자에게 주어지던 혜택 또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신생아들에게 주어지던 혜택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급 빼놓고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명박 정권에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할인해주는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감히 이 선거 기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려주고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4대강 사업 하나로 무려 42조 원을 말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얼만큼 더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지 모른답니다. 작년에 어설프게 16개 쌓아놓은 시멘트 댐들이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아니 자연을 거스르는 못된 심보로 인해서 지금 이 콘크리트 시멘트 밑에 하상에 구멍이 나고 있답니다. 흙이 파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멘트 구조물들이 덜 익은 상태에서 지금 준공식은 마쳤고 밑에 구멍은 나고 있어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답니다.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 42조 원이면 국가 예산의 10%입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그런 미친 짓을 해놓고, 그리고 그 잘못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후 복구 비용, 사후 유지 비용 누가 내야 됩니까? 우리가 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청계천 공원 만들어놨다고 전 세계에 홍보 전단을 뿌렸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정말 으악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OECD 어떤 공원도 이토록 나무의 비율이 적은 공원은 없다. 청계천 공원 가보셨지요? 모두 돌바닥으로, 시멘트 바닥으로 겹쳐서 쌓아 바르고 아주 작은 틈에 나무를 심어 생색을 냈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틈으로 빗물이 고이고 그 빗물이 들어가서 부피가 늘어나면 그 시멘트 벽들이 이 금이 가고 울퉁불퉁 튀어나와 해마다 청계천 유지 보수 비용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답니다. 이명박은 청계천으로 장사 멋지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은 첫 해에는 72억이었다는데 그 다음에는 80몇 억, 90몇 억, 이제 100억 원대의 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더 심각한 유지비를 내야 될까요? 그런데 끔찍한 사실은 청계천은 단 6km입니다. 6km 청계천이 1년에 100억 원 유지비가 드는데 이명박이 망가뜨린 4대강 공사 구간은 600km입니다. 600km 고장낸 그 4대강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돈을 쏟아부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거 노무현 정권 경제 양극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 열심히 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드디어 부동산 가격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모두 풀어버리겠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명박 정권 장관 청문회에 나온 어떤 여자가 오피스텔 아파트 합쳐 44채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피스텔이 많냐라고 얘기했더니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이 아니라고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선물했다고, 저는 그저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장관하고 국회의원 하는 나라에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 채의 아파트를 팔아 제끼기 위해서 아파트 규제 정책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당해야 국민들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부족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이명박 정권처럼 국민 80%가 하지 말라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국민 60%가 반대하는 총리를 인준한 적 없습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예산안을 해마다 날치기 통과한 적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들은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다 같이 입을 모아 거짓말 해놓고 그 거짓말을 4년 내내 책임지지 않다가 이제 옷 색깔을 바꿔 입고 나와서 마치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파란색 잠바를 빨간색으로 갈아입는다고 살인범이 무죄가 될까요?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죽은 사람의 목숨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 20여 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용산 참사에서 6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안함 좌초 사고로 49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죽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구제역 사태가 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에 묶여있는 군인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로를 하다가 굉장히 10명이 넘는 공무원이, 10명이죠? 예, 굉장히 많은 공무원이 과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까지 제가 7명 대통령을 겪어봤는데요. 굶어 죽은 예술가는 이명박 시대에 처음 봤습니다. 예술가로서 촉망받던 천재 예술가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나라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도 45분이 훌쩍 갔습니다. 정말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연설을, 지금 이 녹화용 연설을 어느 유세차에서 틀어드린다면 누가 45분씩 듣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을 10분의 1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섭게 들이대던 심판의 잣대를 왜 이명박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들이대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열린우리당을, 노무현을 심판한다고 2008년 총선거에서 모든 언론이 떠들어대더니 왜 이번 선거에서는 사람 보고 뽑아라, 공약 보고 뽑아라,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4년 전과 이들은 이토록 달라졌을까요? 4년 전에는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단지 노무현을 심판해야 된다는 이유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4년 뒤에 이제 와서 사람 보고 뽑아라, 능력 보고 뽑아라, 공약 보고 뽑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투표율 47%였습니다. 전국 평균 47% 투표율로 국회의원 174명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난 4년 동안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잘못을 한 이명박 정권과 그의 잘못을 뒷배가 되어서 지켜줬던 새누리당의 우리 국민의힘으로 심판에 불을 놓는 날입니다. 투표로 심판합시다. 투표로 심판합시다. 농사를 앞둔 봄철 들판에서는 들불을 놓습니다. 들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농촌 활동을 가서 들불을 한번 보고 그 인상을 두고두고 지우질 못했습니다.
들불을 놓는다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 불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논두렁을 새까맣게 마치 뱀이 지나가듯이, 구렁이가 지나가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자연의 무서운 힘이 지나가듯이 시커멓게 번져가는 들불을 보면 아, 저런 게 바로 들불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잘못했을 때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비판하면 정신 차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은 물대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촛불을 들지 않습니다. 촛불보다 무서운 푯불.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찍이 충고했습니다. 당신은 촛불을 끄지 말았어야 했다. 차라리 촛불은 규모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푯불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국민들 가슴속에서 타고 있는 푯불, 투표 푯불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당신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들불 같은 국민들의 푯불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미 2년 전에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이명박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명박과 한나라당, 바뀌었지요. 새누리당의 본 모습입니다. 제가 4일 동안 보내드린 각하의 거짓말에 이어서 내일은 하루 종일 각하의 본질, 각하와 새누리당의 본질에 대한 이 방송을 제가 하루 종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부분, 망치 부인의 선거 연설,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면 녹음을 하셔서 유세팀에서 갖다 쓰셔도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그리고 야권연대 단일후보 지역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는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선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치인들이 조금 더 덜 나빠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조금 덜 나쁜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느라고 표를 갈라먹고 결국 가장 나쁜 사람에게 정권을 빼앗겨 왔습니다. 이번에 2012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권 연대. 제가 바란 건 야권 통합이었지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100보를 가자 하면 50보를 간다지요. 야권 연대 감동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은 야권 연대를 기어이 이루어냈습니다. 과정에서 두 당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둘 다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서로 정치인들이 양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눈물 흘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 일념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손에 손을 꼭 잡고 서로 양보하고 오늘 야권연대 단일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박을 심판하는 선거는 야권연대 단일후보, 우리 지역은 기호 2번 인재근입니다. 여러분 지역은 누구십니까? 야권연대 단일후보에게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명박을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이제 좀 더 사람이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선거 유세였습니다. 노래 한 곡 틀어드릴게요. 어떠셨어요? 네. 지금
어떠세요? 제가 아까 인사 못 드린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게 혹시 누가 요 연설 받아서 거미와 배째니님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이 연설을 사용하실까봐 제가 요거를 도막으로 안비 할머니님 감사합니다. 이걸 도막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도막으로 녹화했지만 이거를 풀릴 방법은 없습니다. 안비 할머니님, 거미와 배째니님 감사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황건당 대표님과 여비고님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지요. 착한 동아님 감사합니다. 꾸미 냥냥이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명박 때문에 무한도전 못 봐서 슬프시죠? 한문님 감사합니다. 플록스님 감사합니다. 무기이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더 길게 방송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보셨죠? 14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왔더니 목이 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방송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치사하게 아까 저의 모바일 방송을 인원수를 200명으로 강제로 해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요. 오늘 특집 서비스 생방송 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침 선전전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일도 망치부인의 좌충우돌 선거운동기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망치부인 선거운동기 개털된 구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소나이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우리 개털된 구준표님이 저한테 막 비판하셨던 분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더러 빨갱이라고요? 빨간 잠바 입은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요. 모르세요? 2002년에 김정일과 독대하고 온 그 여인.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선거 꼭 이깁시다. 여러분 너무 짧아서 이것만 계속 틀면 재미없을까요? 재미없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콩비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방송을 내일까지 계속해서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용역들아 너네 만약에 내일도 또 망치부인 모바일 방송 200명으로 또 해킹하면 내일은 2시간 생방송 할 거야. 집에 와서. 알았지?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앵그리버드 앵그리 망치부인의 특별 생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내일 낮 거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